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고요. 세 개의 문서를 채택을 했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응 지금 현지 연결해서 차례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반응인데요. 중국 정법대의 문희련 객좌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은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마 오늘 오전 중에 나올 겁니다. 음흠. 그렇지만 이제 그 중국 언론들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첫째는 한미일이 신냉전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포위 작전을 펼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거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포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일단 그 주 타깃이 안보, 경제, 외교 중에서 그 중국이라는 점. 그러게 문건에 이제 총 5개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예. 북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만인데 북한, 중국, 러시아는 포위 압박 봉쇄의 대상으로 지목을 한 반면에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협력과 지원 대상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고 진영 간 대결을 조장하는 신냉전을 공식화한 것이다라는 게 중국 측 주장입니다. 네. 그거 경제적으로 봐서도 무슨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등 아니면 기술을 보완을 조치를 취한다는 등 이것도 결국은 목표는 중국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중국 언론들 중에 그 보도를 보면 공통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대다수 중국 언론들이 이 한미일 특히 미국을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그래서 두 가지 점을 들고 있는데 네. 첫째는 문건에 나온 것처럼 이번 합의가 국제법적 의무를 갖거나 동맹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력이 없는 것이어서 네. 지도자가 바뀌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는 아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허.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바뀌면 네. 지금처럼 과거사 문제를 무시한 채 친일본 일변도 정책을 펴는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결국 한일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예. 그 경우에도 이런 합의가 지속되겠느냐 하는 야. 그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정권 교체를 지금 염두에 두고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어떤 세계 문서가 채택이 됐지만 이게 국회 비준까지 통과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고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중국은 이런 기대라고 표현할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시보나 글로벌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한국이 진흙탕에 발을 담갔다 이런 표현까지 나온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점이 굉장히 이제 걸리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 중국의 입장에 보면 한국이 가장 앞장을 서서 지금 이걸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중국에서 그렇게 봅니까?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본과의 그 과거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채 친일본 정책을 펴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이게 가능해졌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한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이런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가장 큰 안보 압박을 받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3국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는데 네. 이런 조치는 한반도를 압력 밥솥으로 표현했습니다. 압력 밥솥으로 만드는 것이고 어허. 과거 수십 년간 경험으로 본다면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것도 결코 한국의 진정한 안보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걸 증명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세 나라가 합의한 그 경제 기술 안보 강화도 따져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동북아 경제 무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건데 이런 경제 협력 시스템이 파괴가 되면 한국과 일본 기업이 가장 먼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이번 결정이 중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느끼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을 가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치 안보는 미국의 기대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는
그런 완벽한 균형은 있을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일본은 몇 세대, 수십 년에 걸쳐서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조금 전에 안보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네. 한미일이 동해상 이런 데에서 연합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또 그러니까 동해에서 또 그 공동 연습 이런 걸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네네네. 어떤 그 강도나 빈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응해서 이제 북중과 삼국이 군사협력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 예. 하는 예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이미 미국에 대한 군사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해라든지 네. 아니면 여러 해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음. 하지만 여기에다가 북한을 참가시킬까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국 안보에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다시 개입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과연 북한이 그걸 수용하겠느냐 그것도 의문이고 네. 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북한의 물심양면으로 적잖은 지원을 해왔고 그런 이유로 유일하게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러시아가 끼어 들어오면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만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줄어든다면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비례해서 감소할 것이고 그렇죠. 예. 나아가서 일본과 미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과연 그런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이 북한을 한반도 사안에서 군사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저로서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 공조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북한을 끌어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진단이시네요. 적어도 최소한 한반도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는 외교장관 회의 등 한중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상호 존중 기반 한중 관계 발전이라는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이걸 고지고대로 이제 받아들이느냐 이게 이제 그 관심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중국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합의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정권이 미국에 완전히 경도됐음을 행동으로 입증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중 간의 관계 관리라든가 하는 관계 개선 노력 이거에 대해서는 중국은 크게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세대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의 이른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한점을 보면 네. 한국에 대한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는 거 아니냐 예.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요.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6월에 중국을 방문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닛 앨런 재무장관도 방문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캐리 지구 특사도 왔었고 이번 달 말에는 상무장관도 옵니다. 미국 상무장관도 방문을 하는데요. 중국은 이 미국이 너무 이중 플레이를 한다고 좀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기본 전략은 중국이 그 다자 외교의 그 중심 축을 맡고 있는 그 상해 협력 기구라든지 그다음에 브릭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브릭스 그리고 브릭스라고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인도 5개국에 있는 브릭스라고 있는데요. 네. 그 브릭스를 중심으로 이제 그 외교 우군 확보에 나서고 특히 이제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전혀 생각이 다른데요. 미국은 지금 양국 관계가 탈선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탈선이라고 한다 하면 이제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전면 대결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국과 국방장관 회담 등 대화 기제를 마련하자고 계속 줄곧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중국은 안전벨트론으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안전벨트론 그러니까, 또 뭐예요? 네네.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로 인해서 서로 자제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미국도 알아서 조심할 것이다. 그러니 국방장관 회담이라든가 이런 기제 마련은 당분간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강대강으로 맞서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올라온 뉴스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내놓은 국내 언론 보도인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중국이 경제 위기를 맞아서 경제 위기로 인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미국 언론이 잇따라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 기사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바로 이제 그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탄탄하지가 않고 네. 자칫 잘못하면 물가도 떨어지면서 생산도 떨어지는 그리고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디플레이션에 빠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피부로 와닿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른바 그 대만과의 무력 충돌을 감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가. 네네. 네.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런 우려한 시선들이 많은데요. 다만 이제 이게 지금 중국이 그거를 대만과 무력 충돌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중국 정권을 걸고 일종의 큰 도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중국의 국가 명운을 거는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모멘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연 지금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알겠습니다. 하는 점에서는 또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거 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자주 보도를 하고 있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고 이거는 일본이 하는 말과 실제 벌어진 일들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중국은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였습니다.